예. 인플루언서 오늘 북새통으로 맞이한 이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토론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승윤, 안정기 요 두 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이승윤 이분이 이제 건국대 교수님이세요. 마케팅 전공자. 상당수 많은 인플루언서 관련된 책, 유튜브 관련된 책이 어떻게 보면은 좀 유튜브에 대한 사용법 아니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약간 사례 중심 책이라면 이 이승윤 교수님이 안정기 그 MCN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쓴 책은 실무적인 거랑 좀 이론적인 것을 같이 겸비해서 우리가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좀 이론 그러니까 근거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 있는 얘기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제 지계 시대를 넘어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시대를 넘어서 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사업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인제 앞으로는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정규직도 없고 인제 죽기 전까지 누군가는 한 번씩은 다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런 업의 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개인의 브랜딩, 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려면 내가 무엇을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근데 그 콘텐츠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화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측면에서부터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인제 일반 고객과 구독자와 정보, 콘텐츠 이런 공동 창업, 코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장면에 이제 개인은 인플루언서의 그 콘텐츠를 구독하고 참여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들을 하겠고 이것이 다 발전한 구조가 되면은 인제 기업과의 상호 협력 관계에서 수익 창출이 더 가능하게 되겠고 이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사업부로 비즈니스 이걸 더 활성화하고 촉진하고 하는 일종의 그런 PD 역할 아니면 뭐 기획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인제 MCM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유튜브는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전통적 미디어와 어떻게 다른가?'라는 관점에서 PewDiePie라는 이 사이트를 가지고 유튜버를 대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이 유튜버가 여기 보면은 책에만 하더라도 그때 6천만 구독자였는데 이제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구독자가 1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엄청난 건데 이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 또 유튜브 중계도 저기 게임 중계도 하고 그다음에 게임 중계나 이런 걸 할 때 그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독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는 그런 유튜버인데 철저히 원칙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구독자의 참여를 시켜서 인제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인제 비어가 있는 거에도 수많은 구독자가 함께 이 콘텐츠를 만드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인제 콘텐츠랑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뭐 되게 좋은 그 인사이트를 줄 수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 방송이나 이런 작가들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도 되게 의미 있는 콘텐츠 제작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비전문가가 만드는데 오히려 기존의 매체보다 더 인기 있는 형태가 이런 유튜버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그 유튜버들 중에 이제 대도서관 이분은 가정 형편상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 게임을 중계해 주는데 보통 게임 중계하는 보통 사람들은 막 욕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걸 좀 청정지구에서 좀 방송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욕설없고 매너 없는 하지만 재미있는 게임 콘텐츠로 승부해 보겠다라는 것이 이제 대도서관님의 전략이고요. 방망래 할머니는 평범하게 일반 할머니였는데 손녀와 함께 손녀랑 같이 그 여행을 가는 길 뭐 그다음에 사진 찍기 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콘텐츠를 손녀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박혜민 님 같은 경우에는 포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화장법을 가지고 인제 계속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박혜민 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싸이월드 시대 꽤 오래전이네요. 싸이월드 시대부터
화장법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축적하다가 싸이월드가 이제 종료하고 이제 블로그 시대로 가니까 이제 블로그도 열심히 주로 이제 콘텐츠가 화장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 화장법에 대해서 콘텐츠를 계속 쌓아 나가다가 심지어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책도 냈고요. 이제는 이제 유튜브로 전환을 했던 기본적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승부를 벌였던 케이스고요. 고할래. 고할래는 그 축구 콘텐츠를 찍어주는 데인데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아마추어 축구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동영상을 그 우리 스포츠 중계하듯이 찍어주길 누가 바라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 축구 동영상을 촬영하고 심지어는 드론으로 촬영하고 풀 경기 내용 아니면 하이라이트만 편집해서 하고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컨텐츠 제작 서비스 플러스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주다 보니까 인기가 끌게 된.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텐츠 내용 스토리를 재미나게 꾸몄던 사람들. 근데 그런 우리가 보통 방송인이 된다고 하거나 방송국에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되게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유튜브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이제 정의를 살펴보면 컨텐츠 제작자이고 그다음에 팔로워들한테는 유명인, 셀럽이 이제 유명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채널, 그 플랫폼 안에서 구독자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소비자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셀럽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채널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을 가지면서 우리 수많은 팔로워들과 소통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서의 공통점은 자신이 잘하는 분야 콘텐츠를 만들어내긴 하는데 중심에는 항상 팬과 소통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결국 이것이 사업으로 연결도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준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인데 보통 여행에 미치다라는 그 여행 콘텐츠를 보통 이렇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가면 어떻게 가면 좋다는 정보 중심의 콘텐츠를 주는 반면에 이 조준기님 같은 경우는 감성 중심의 콘텐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자기의 여행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이렇게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중에 핵심 몇몇 사람들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이것이 이제 수익 사업으로도 바뀌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로 성공한가 봤더니 진정성과 철학.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짓되게 잘못된 가상적인 이야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진정 속에 자기 이야기를 계속 담아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철학을 계속 담아냈을 때 성공적인 인플루언서가 되더라. 대표적인 띵쿨 시장이라는 예손주부, 가정주부인데요. 이 주부는 살림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결국 이게 기반이 돼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플리마켓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자로 바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출발했는데 이런 놀라운 기획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떤 그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영향력이 일반 연예인보다 더 높은 친밀도, 호감도 우리가 특정 연예인을 좋아할 경우에 그 연예인과 이게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그 유튜브 채널, 블로그 채널에서 소통도 가능하고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친밀도를 가질 수 있으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며 소비자가 느끼는 고객이 느끼는 공감을 같이 해주면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의 행동을 쫓아한다든지 누가 뭐 샀다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뭐 아이폰 11을 샀다 그럼 따라 산다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동 자기 행동에 수많은 영향을 받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기본이 철저히 대중들이 원하는 그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그 고객들의 참여도를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친숙감을 유지하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에도 우리 북새통에서 다뤘던 넛지 이론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사회적 영향 이론, 또 넛지 효과, 남의 행동을 따라 하게 되는 것. 넛지 이론에서 나왔던 케이스 중에 하나이죠. 사람을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이 좋은 이슈를 여기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이런 경험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올 재사용 환경 캠페인.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에서 타올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타올을 매일 바꿔주는 것이 좀 돈이 많이 드니까 필요 없을 때는 타올을 안 바꾸게 하면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 ABC 세 가지의 메시지를 고객 투숙객한테 제시해 줬더니 어 좋은 이슈를 제시해 주는 것 B번, 다른 사람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더 떠나서 당신이 묵은 이 방에서는 룸 102호에서는 투숙객의 75%가 참여해줬다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앞서서 경험했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럴 때 가장 호소력 있게 다른 사람이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하기 현상, 이게 넛지 효과를 잘 나타낸다라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뭘 하고 있으면 그걸 쫓아하려는 유사성, 누가 댓글을 남기면 나도 따라 남기기, 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이런 법칙이 있어요. 먼저 친숙해지는데 나랑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친숙하다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노출시켜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호감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 친해진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해지려면 자주 얼굴도 보고 자주 만나다 보면 친해진다. 그 원칙이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이것을 이제 전문 학술적 용어로 단술 노출 효과라고 하는데, 자주 노출되어서 익숙해진 존재에 대해서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유튜버도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면서 더 하나 나가서 이제 넛지 이론에서 이제 사회적 디폴트 효과가 있거든요. 내가 추종하고는 인플루언스가 한 선택이 그게 나의 기준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이전에 내가 좋아하는 추종하는 유튜버가 내린 선택. 아 아이폰 12가 네 가지 모델로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가 그중에 프로 맥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도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이 선택한 걸 따라한다든지, 이게 나의 선택의 기준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잘 이용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다른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한테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Z세대, 요즘에 젊은 청소년을 이제 Z세대라고 하는데, Z세대의 특징은 기존의 다른 세대의 10대들과는 아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Z세대는 현재 구매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구매를 할 때 그냥 거기에 기능만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화도 있고 제품과 연결돼 있던 브랜드 경험들을 전달해 준 걸 되게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걸 사용했더니 어떤 경험이 있어서 나는 그런 것들을 영향받아서 사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그 연예인의 그런 소위 말하는 몸이 좋은 사람이 옷 광고 이런 걸 했는데, 최근에 Z세대한테 인기 끌고 있는 에어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이 미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속옷 브랜드인데, 여기에는 광고 모델이 아주 평범한 광고 사진, 뽀샵도 안 하는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광고 모델 쓰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호소를 이렇게 "내가 이 옷들을 입어봤더니 어땠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Z세대는 무엇을 좋아하냐?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더라도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인터랙션, 상호작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상호작용을 하면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심리적 간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왜 우리는 Z세대 아니잖아요. 뭐 연배가 다 있으신데 왜 Z세대 이야기를 하냐? 지금 유튜브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이 Z세대이고, Z세대와 같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유튜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서 거기에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스타 플레이어는 스타 감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타 감독은 너무 스타 출신인 스타 선수인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되면은 잘 못하는 선수들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나 같으면 저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수비를 저렇게 못해? 왜 이렇게 공격을 저렇게 못해? 왜 공격을 잘 못해서." 그래서 우리 선동열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근데 인플루언서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나와 비슷한 동네 형님 같은 분이 인플루언서 활동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면서 내 입장에 대해서 동감해 주는, 공감해 주는 역할들을 해서 오히려 인플루언서의 핵심 역량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 자, 소비자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하는 것, 그 공감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은 뭐냐면
긴밀한 소통을 해서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가 잘 진심으로 들었을 때, 회사가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거가 결국은 고객에 대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할 때도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제 창업을 가르칠 때 창업 교육할 때도 인제 디자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핵심은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고객의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플루언서들은 거기에 수많은 참여자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디자인 싱커로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인플루언서를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가 뭐냐면, 소비자의 욕구 조사를 할 때 오히려 그냥 마케팅 부서에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똘똘한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하는 것이 더 고객의 욕구를 알아내는데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의 성향상 성공적인 인플루언서는 고객이 공감한 콘텐츠를 능력이 아주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제 본격적으로 인제 비즈니스와 인제 인플루언서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제가 이게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한 게, '앞으로 인제 창업대학원 광고하고 할 때 인플루언서랑 같이 해 볼까? 누구랑 해 볼까? 우리 김미경 팀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해 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인제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그리고 판매자라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판매 파트너로 활용하는 거 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 기업의 비전들을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알리는 것 되게 좋겠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뭐냐면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나의 그런 스토리나 광고처럼 만들어서 콘텐츠처럼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막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인제 당연히 사업의 밸류 체인이나 생태계에 인플루언서를 넣어서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즈니스의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인플루언서가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줘서 이걸 기반으로 고객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고객의 욕구를 알아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할 때도 인플루언서가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게 도발적인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대학원도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거 북새통 하신 분들 중에 좀 제발 유명한 좀 인플루언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되실진 모르겠지만. 그럼 어떤 콘텐츠를 하는 게 좋겠느냐?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콘텐츠가 인기 있는 주제였으면 좋겠다. 제가 다루는 콘텐츠는 뭐 그냥 보통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것들도 한번 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은 이 두 가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채널을 콘텐츠를 어느 단위로 올려주는가, 보통 세 가지 기준이라는 겁니다. 히어. 히어는 큰 대형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가 히어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상시 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가끔 대량으로 새로운 소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 형식의 콘텐츠를 히어라고 얘기하고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우리 유튜브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효과. 이건 돈을 한 번씩 써 주는 거죠. 그다음에 허브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올린다, 아니면 주 3회 올린다, 뭐 한 달에 뭐 4번 올린다,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뭐 매주 월요일 날마다 우리 콘텐츠가 업데이트됩니다라는, 고객이 이미 웬만한 팬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정기적으로 올리는 콘텐츠를 허브라고 그러고요. 그 사이사이사이에 짧고 만약에 시청자가 헬프를 요청한다든지 궁금증이 있다든지, 그때 짧게 비정기적으로 중간중간에 짧게 올리는 콘텐츠가 헬프인데, 이 세 가지 콘텐츠 전략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콘텐츠를 성공적인 제작을 하려면 인제 여러 가지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팩터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재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 '컨텐츠가 좋다.'라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절한 타이밍과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뭐 유행하는 트렌드, 그리고 사건,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들, 뭐 미국 한참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과 관련된
그 이슈들. 그래서 타이밍과 소재 선동이 잘 맞아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검색할 때 검색하는 키워드가 최근에 타이밍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 요 콘텐츠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공유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가 좋겠고요. 그리고 포맷을 정해 놓는 게 좋겠다. 우리 보통은 개그 콘서트나 이런 소위 말해 코미디 프로 보면 매주 포맷이 똑같잖아요. 에피소드마다 동일한 포맷.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갈아끼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도 포맷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내용만 갈아끼는 스타일로 하는 이런 패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은 지금은 우리는 뭐 이게 기본으로 유튜브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튜버, 페이스북, 인스타 뭐 다양한 플랫폼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반영한 다른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겠고요. 콘텐츠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콘텐츠 알고리즘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추천 알고리즘은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후보 영상들과 사용자가 그동안 기록했던 사항들을 따라서 조사해서 적절하게 순위를 맞춰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거 미리 이렇게 그 우리 타임라인에 올라가잖아요. 그 이런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도 잘 콘텐츠 플랫폼마다 다르니까 그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후킹은 검색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내용이 후킹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의 이제 제목이라든지 썸네일, 그 대표 이미지, 화면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클릭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엔 설명. 요 내용들 보고 소비자나 시청자가 관심 있게 클릭하다든가 아니면 검색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이 되니까 요 내용들을 잘 만들어 주는 거 좋다. 결국 우리 수많은 소비자 시청자들한테 팬덤을 형성하는 게 좋겠는데 이 팬덤을 형성하는 세 가지 요인은 콘텐츠가 어떻느냐, 그다음에 인플루언서가 갖고 있는 재능, 성격,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이 인플루언서와 우리 시청자와 어떤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하는지. 요게 핵심 포인트다. 요걸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가 좋아야 되는 것들도 맞고, 그다음에 이 유튜버나 를 비롯한 인플루언서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고 그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이루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를 계속 양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튜버라면 유튜버에 대해서 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조회수. 특정 기간별 조회수를 계속 봐서 이 채널의 트래픽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수. 또 구독자가 서서히 계속 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청 시간. 사용자들이 총 시청을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잠재 고객은 뭐냐면 내 콘텐츠를 시청을 했는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계속 보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루트는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별풍선 쏴 주고 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 콘텐츠가 좋으면 돈을 직접 꼽아 줍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수익 창출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자체가 되게 인기가 있으면 그 수익이 발생합니다. 유튜버 같은 경우는 조회수라든지 뭐 이런 걸 기반해서 동영상 수익이 발생하고요. 네, 브랜디드 컨텐츠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기업을 위해서 인제 그 소위 말하는 광고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돈을 벌고요. 네 번째 미디어 커머스는 뭐냐면 아예 그 컨텐 유튜버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 쇼핑몰에 물건을 팔려고 그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봤던 그 유튜버들 중에서는 자기가 인제 원래 그 미디어 커머스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특정한 상품이나 후기 이런 걸 막 작성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좋아서 자기가 직접 제작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에다 탑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 커머스고요.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 콘텐츠 제작 비용을 후원을 받아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수익 창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이렇게 5가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를 하고 있는 MCM들 그 전문 기획회사이죠. MCM 같은 경우에는 어 오프라인 다양한 크리에이터를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 광고주를 붙여주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유튜버나 인스타나 이런 채널에다가 크리에이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때도 플랫폼 통해서 광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올라오면 플랫폼 광고주한테 돈을 받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분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자를 관리하는 이런 루트로 하는데, 이 중간에 크리에이터들은 컨텐츠 제작하는 데 집중, 그다음에 수많은 그 시청자들과 인터랙션 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이 MCN 같은 경우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광고와 수익과 관련된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이번 주에 해야 될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요 정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